먼저 지금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당대표가 지도부에 기념 촬영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최고위원들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현 당 지도부는 긴밀한 당정청 관계 속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목표로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00일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비롯한 민주당에 놓인 당면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민주당을 강한 여당, 민생을 선도하는 여당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오늘로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저와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민생 안정과 당내의 소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오랜 동안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저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청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원래 당정청 고위 협의회와 매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상임위별 당정협의도 매월 정례화하였고 수시 당정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 1회 이상의 당정청 소통을 통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주 3회 최고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매주 고위 전략회의와 정무직 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무의 영역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당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교육연수 분야 박주민 최고위원님, 자치분권 분야 박광원 최고위원님, 남북관계 분야 서른 최고위원님, 청년학생 분야 김혜영 최고위원님, 민생경제 분야 남인순 최고위원님이 각각 맡아주셨습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 분야를, 이영석 최고위원은 균형발전 분야를 맡았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저와 함께 경쟁한 성영길 의원은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진표 의원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원팀 정신으로 성과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소상공인 특위 등 상설, 비상설 특위 25개를 가동시켜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에는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까지 5번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진솔하게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사학의 종단, 시민사회단체, 양대 노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연합회 중앙회, 농어민단체 등 우리 사회 곳곳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 통합을 요청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수호례를 발표시켜 여야를 넘는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정경제 기반이 탄탄할수록
민생 회복은 빨라집니다.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출범시킨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11년 동안 끌어온 삼성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중재하고 타결시켰습니다. 또한 고정별 연석회의를 본격 가동시켜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책협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면 민생 현장에서 의리 눈물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14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하였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 빈틈없는 국가 안보를 위한 예산정액,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국민 테크노밸리, 울산 수소산단, 안산 반월 시화산단,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인으로부터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현장으로 돌리기 위해 스마트 공장 확대와 정부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소형생장의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중앙당 자치분권 정책협의 아래 국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 균형 발전 추진단과 적정지역 분과위원회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건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입니다. 당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등 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적폐청산 특별회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채용 비리와 입찰 비리, 갑질 문화를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당은 든든한 민생과 새로운 평화의 기치 아래 새로운 100년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국민 1인당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의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를 넘는 과감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인프라와 혁신생태계의 조기 구축, R&D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 규제 혁신법의 개정,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타결시켜 군산, 창원, 울산 등지로 사회적 통합된 일자리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낸 이후 극단적인 대립 표제에서 평화와 번영의 세시로 넘어가는 유례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리며 한반도의 평화가 정부가의 사회 질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종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평화경제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국정과 지방 모두를 책임진 국민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당선대와 사업과 정치 개혁에도 논의를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 상호 간
국민 사이에 24시간 어디서나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와 총선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비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은 우리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대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룰을 마련하고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내려 총선 승리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2020년 총선 승리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찬 당대표의 취임 100일 모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포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세밀함을 더하고 이렇게 정해진 정책은 당원들의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정당의 기본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였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직후부터 선거 과정에서 제가 약속드렸던 것 그리고 당원들이 제게 주셨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어깨가 늘 무거웠고 지금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제가 드렸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당현대화 추진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일 당현대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교육기획 소위, 온오프 네트워크 소위, 플랫폼 소위, 홍보 소위 등 4가지 소위를 산하에 만들어서 당현대화의 기초를 잡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당현대화 추진위원회에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중에 일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원외지역위원장, 청년투표단장, 청년과 여성지방위원, 그리고 전국위원장님들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11월 25일 날에는 중구난방 당원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육 소위에서는 당원 교육과 교재 개발, 교육 TV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홍보 소위에서는 유튜브 채널 승과 방송국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위는 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당원 집담회와 이를 위한 당내 퍼실리테이터 육성을 기획 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대학생, 청년, 지방의 당원들에 대해 효율적인 온오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소위는 이런 현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인데 가장 시급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당원 비리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현대화위원회는 11월 25일 당원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12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이 내용을 전국 지역위원장 대회를 통해서 승인받은 후에 내년 상반기에는 해당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더 현대화되고 강한 정당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정청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나라다운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아가는 그 방향은 명확하고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선택은 국민이 명령한 길이기 때문에 강물이 부딪혀서 흐르더라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착실히 꾸준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는 양극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양극화를 이기는 정당으로, 이겨내는 정당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세계사적 흐름이자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일도 이 정부, 우리 당의 몫입니다. 남북 경협은 세계 모든 나라 그리고 투자자 또 자본이 관심을 갖는 성장의 모멘텀입니다. 평화소득은 우리 경제와 한반도 번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서론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예,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맡은 부분은 남북관계 평화를 어떻게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거냐는 문제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3, 4일 미나입의 이름으로 금강산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북미나입의 김영대 회장을 필두로 한 북미 관계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왜 답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게 된다. 대단히 이건 중요한 얘기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해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답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답방을 하게 되면 결과로 남북 간의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게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문제점은 있다. 우리 사회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답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영을 하지만은 일부 반대할 사람들도 있다. 이걸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다양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해서 답방 안 할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방에 대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답방을 하시는 것이 남북 모두를 위해서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외교 관계자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올해 안에 미국 회담이 있기 전에 서울 답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볼 때 남북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초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발언을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본인은 취임 얘기가 아니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덕담이라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10시에 국회의장님과 3당 교수단체 대표가 이렇게 있어서 덕담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사하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예. 네, 열심표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국회의장과 상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서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예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하고 100일 동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간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이나 예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 대표님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이 하나로 단결하고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해찬 대표님이 어떤 당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당 내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개시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과 또 비판과 채찍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순간을 맞아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남북관계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함에 있어 세부적인 이행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기능은 당의 입장을 떠나 국회 모든 구성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동과 기업의 문제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 3권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얼마든지 양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서 기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교육의 영역에서도 대학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입시지옥, 사교육 과열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와 교육 문제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주거와 교육에서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가장 좌절시키는 분야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로 청년들이 결혼까지 꺼리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져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그 학력이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고리는 우리가 끊어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 정신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 안전망 관련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다면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제적 정책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과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전체 예산의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생산성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국회의 가장 본질적 권한이자 책무인 입법을 위해서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소위는
1년 중 몇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다. 370조의 소중한 혈세는 결국 몇몇 국회의원이 깜깜이로 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저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방식과 결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지역주의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일당 독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자치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극한의 대립을 하는 자세를 탈피해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이러한 혁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여러 갈등들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따라 유쾌하고 신뢰를 주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입니다. 네, 민생과 혁신, 성평등 실현을 내걸고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100일 동안 이해찬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도부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찬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 카드 수수료 개편, 또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한 발 앞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활발한 당정 협의, 민생 현장 등 당 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파악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저 역시 민생 연석회의 책임 최고위원으로서 민생 현안 해결의 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다양한 민생 경제 주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것과 또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반응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 타협을 이끌어내서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공공성 강화 그리고 공공립 유치원에 대한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원 3법이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처리가 돼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100일 동안 사회적 약자와 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열심히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당의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한 2달 정도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항상 이 얘기를 제 삶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자 활동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처럼 우리 국민들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평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아마도 정치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 미소직 노동자들,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때 우리 민주당의 역량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존중 사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더욱 확대될 때 2천만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당의 전국노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운영위원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담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양대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 대표자들과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했었습니다. 고충 처리를 비롯해서 해고자 등 각종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저희 당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사 노위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더욱 커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이 경사 노위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가 경제 발전이나 또 정치 사회 혁신을 위한 그런 하나의 마중물로서 만들어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열망을 더욱 크게 가슴에 받아 안을 때 저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최근 노동계의 불만이 크게 확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당의 진정한 동반자이지 절대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섭 최고위원입니다. 네,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웠죠. 지난 8월 25일 전당대회를 돌이켜보면 전혀 예능 감각이 없으실 걸로 여겼던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한 표 주시오라는 마지막 멘트를 통해서 방금 저희가 당선되신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우리 바쁘게 이렇게 움직여왔고요. 최근의 기억들을 돌이켜보면 민생연석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 그리고 또 보호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하드수요 인하 정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역에서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표님과 함께 지난 11월 20일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 연평도 주민들의 표정에서 왜 대한민국 한반도는 평화에 연합하는지에 대한 그런 또 나름대로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5년의 분단 그리고 70년의 분단 그리고 65년의 이제 정전을 끝내야 되는 그런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님의 역할 그리고 저희들 최고위원들의 역할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언급했던 광주의 일자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하루속히 사회 통합형 또 새로운 노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광주의 일자리가 대타협을 이루어서 이게 울산으로 분산으로 창원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자리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광주 80년의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노래에서 발족은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반드시 상식적인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5.18에 대한 진상들이 하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민생을 챙기는 분 그리고 또 항구적인 남북 평화를 이뤄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으로서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인사 말씀을 다 마치고요. 이제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가지고 손을 드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표에게 질문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최고위원들께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질문하실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이크 우리 BBS의 박준성 기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문제 관련해가지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청와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 나온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로 청와대 신분을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경제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사안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속하게 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매일경제 홍성현 기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등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전략 공천은 그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공천 룰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잘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유권자들이 맞아요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는 기준이 가장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평가도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경쟁 방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룰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 당에서 입후보하려는 후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룰을 정확하게 일찍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거라고 하는 또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후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 후보가 더 강하면 우리 후보가 어려운 거고 그런 거 상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 같은 것은 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전략 공천하고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서울경제신문의 청종호 기자입니다. 대기를 축하드립니다. 100일인데 좀 아쉽게도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제 계속 이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락 추세가 또 야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실 때 지금 그 원인 무엇으로 보시는지 스스로 자평을 해주시고 개선책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론조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너무 고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연주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논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 민생 예산으로 이제 편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작년보다 약 한 40조 가까이 더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을 해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정 간의 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해 나가고 당내에서도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시면서 다음 지지율 하락을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난 100일 동안 당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문재명에서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논란 얘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떤 건 사실인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요인도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 문준영 씨 거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허위인 걸로 분명히 다 밝혀진 사안인데 그걸 마치 재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미 종료된 사안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예, 먼저 채널에 여기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저 KBS, 그 다음에 KBS입니다. KBS 조기자들, 그 다음에 네, 채널의 김철웅입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관 관련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와 별개로 촛불혁명 이후 나온 민주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청와대 그런 그 공직기관이 회의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저도 이제 정부를 운영해 보면은 그 조금 이렇게 한 1년 지나면은 좀 안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다잡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공직사회가 그런 회의하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다음 KBS. KBS 주태훈 기자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요. 그 해경국 김씨 이른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지사 사건은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소 이후에 당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해경국 김씨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만약에 이제 검찰 기소가 된다면 어떤 뭐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소가 되면은 그 윤곽이 좀 더 드러나겠죠. 그러고 이제 또 재판 과정이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숨기셨던 네, 저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입니다. 아까 그 상향식 공천 이제 그거는 이제 내후년 총선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내년에 있는 재보궐선거도 몇 개 지역구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일이 채 안 남은 100일 정도 좀 되게 100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창원시 정산군가에 거기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직 그렇게 우리가 예단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창원시 정산부 문제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처에서 사무총장 산하에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직 그런 전략공천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예.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박성진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그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한동안 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강한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단순히 그 개인의 일탈로 그 조국 수석과는 사실 연계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민정수석이 가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당 내에서도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른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그 대통령님이 귀국하시면 혹시 뭐 경질이나 거취에 대해서 상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히 그 민정 그 특감과 소속 개인의 일탈로 지명하셔서 더 이상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실 것인지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그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맞으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잠깐만 정상기자입니다. 대답하기 전에요. 우리 당내에도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정상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지금 좀 노동계도 그렇고 좀 민주당이 그 촛불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어떻게 개혁해 나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저희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잘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동계 쪽의 요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결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도 경산호의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일단 만들었는데, 또 그 대타협기구의
민주노총은 아직 대연대를 지난번에 하지 못해서 참여 못했는데 1월달에 아마 대연대를 다시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민노총도 좀 참여해서 지금 우리 시점이 3만 불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3만 한 4천 불, 5천 불 그 정도 시점에 왔는데 이 시점에서 더 계속해서 이 발전하려면은 이제는 노사 간이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을 안고서는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경험을 봐도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전반적인 사회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갔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정체돼 있거나 후퇴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험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산호의가 이제 마침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경산호의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한 대타협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물가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사회 정책하고 그 경제 활동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한정현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11월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합의를 했는데 좀 최근에 민주당에서 경산호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시면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연내 입법을 철회한 게 아니냐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경산호의 민노총에 이어서 한노총도 최근에 좀 불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와 관련해서 보감이 있으신지 경산호의 결과가 좀 더뎌진다면? 네. 예, 경산호의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1차적인 그 기구 구성하는 단계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려면은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하여튼 연말까지를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산호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여야정 합의체에서 합의된 것처럼 이제 입법화 시킬 것은 입법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호의 한노총이 참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노총은 참여를 했고 다만 이제 그 서로 간의 견해체가 있기 때문에 그 첫 회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노총도 좀 그 전문 분야에는 의견을 낸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공식적으로 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사 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합의까지 이룰 수 있지만 어떤 건 합의는 아니래도 간극을 이렇게 좁혀놓는 단계까지 논의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산호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가능한 그 12월 말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부득이하면 뭐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죠. 네. 네, 11분에서 장순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또 아까 카드수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카드수수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작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그에 관련된 TF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다시 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인하에 따른 이제 카드 사용자들의 혜택 주는 이런 거. 예, 그 전체적으로 카드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의무 수납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카드사가 갑의 위치에서 가맹점들한테 상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맹점들은 그 조직화된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맞으면 교섭력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과하게 하느냐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가지고
그래봐야 뭐 크게 낮춘 것도 아니고 한 6천억 정도입니까? 한 6천억 전체에서 6천억 정도를 낮춘 건데 기존에 물론 낮춰져 있는 건 있지만 사용 낮춘 건 한 6천억이라서 큰 부분이 낮춘 건 아니고요. 지금 카드사들의 매출이익은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낮춘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거를 마지막 카드사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그 판촉 비용을 낮춘다고 하면 뭐 서로 간에 공동을 담합하지 않으면 다 낮추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자기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대로 그 소비자들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그런 행위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카드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또 당에서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중앙동아일보 유통호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특감반의 문제인데 사실 특감반뿐 아니라 최근 청와대에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음주폭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차가 지나면 금지기간이 좀 해이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의 조기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음주운전한 그 비서관이 있었고 또 폭행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게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해이하지 않도록 청와대 내부에서도 잘 기강을 이게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이제 청와대에 그런 우려를 좀 전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다른 분 없으신가? 네, 그다음에 주시고요. 서울신문 강민혁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100일 수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냉철한 평가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에 정무적 판단을 미뤄오셨던 탓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질문이 나왔던 이재명 지사 건이나 청와대 기강 회의 문제에 있어서 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해서 18일, 20일 처리 가능하다라는 국회 목소리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김 위원장이 온다면 어떻게 국회 일정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건하고 청와대 관련 그동안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 그렇게 나중에 조급하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되게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은 물론 연내에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저희도 이제 연내에 올 것으로 오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대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대화가 있어졌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답방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판단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방을 하시면은 답방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정부도 잘 준비를 하고 저희 당도 국회 차원에서 답방에 맞춰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아까 신청하신 분 있어서 네, 머니투데이 김남희입니다. 선거법 개정 관련인데 지금
지금 한국당 제외한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했고, 선거법은 이제 사무총장이 하나의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당 입장을 조정을 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직접 다뤄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을 아마 제시를 해서 그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안, 또 도농복합형 안, 또 말하자면 의원 수를 한 60명 정도 증가시켜서 다루는 연동형 안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논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당 안은 번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그 안이란 우리의 공식적인 견해에는 연동형에 대한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연동형을 감안한 요소를 연동형적 요소가 포함된 번역별 정당명부제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안, 우리 한국적 특수성, 말하자면 보편성을 갖는 그런 안을 정개특위에서 잘 도출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 안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이제 가만히 되면서도 원래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함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그럼 말씀하세요. 어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례성 강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은 현재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례 의원을 늘리려면 지역 구원을 상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양손의 떡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손해를 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의원 정수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논의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런 큰 한계 내에서 이제 그런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그건 이제 맞으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의원 정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마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얘기가 많을 거고, 혹은 또 이제 60석을 더 늘리되 비용 총액 범위 내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절반 이상의 반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뚫고서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면은 의석수를 지역 의석수를 이제 줄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이제 줄어들 텐데, 특히 이제 농촌이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럼 농촌 쪽에서 소외를 시킨다는 또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그런 점을 잘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정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의견 나누는 특위가 아니고 정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적에는 그런 점까지 책임감 있게 다루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요. 대표님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100일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공직이라는 게 참 그래도 어렵습니다.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못하는 게 이제 이 공직이라서 하여튼 제가 이제 마지막 소임으로서 맡은 공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치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수치와 관련된 거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 카드 수수료가 이번에 인하로 효과는 한 전체 수입은 8천억 정도가 줄고 그 순이익에서는 한 3천억 정도가 주는 것을 예측해 있고요. 카드사의 순이익 규모는 한 1조 한 2천억대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만